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이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최혜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또다시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 관계에 더욱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느냐, 1부에서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2부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차례로 만나보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인에 나오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부에서는 멘토 가라사대 심평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진짜 바쁘신데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땡겨가지고 이렇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인데요. 우리 이 의원님께 또 이 묻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시 대신 묻도록 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이 의원님은 참 예전부터 많이 뵀는데 네. 아니 어디 갔다 오셨다며?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천 갔다 오셨다는데 이천에 그 도자기가 유명한데 도자기 때문에 네. 가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네. 네. 저희 산자위원들하고 민주당에 제가 이제 저 반도체 지원 특별법도 준비를 하고요. 그거 중요하죠. 지금. 네, 이번에 제가 우리 당에 그 미래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권 능력 이런 걸 배양해야 된다. 아하. 이런 차원에서 그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오늘 가신 분들이 HBM과 AI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서 토론도 하고 또 지원체 방안 같은 것도 논의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것들도 좀 논의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바라시는 어떤 그런 답을 듣고 오셨어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고무적인 것은 이제 향후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HBM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 잘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희 삼성전자도 다시 또 부활하기를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고 이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그래도 당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민주당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전략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갔었고요. 얘기도 나눴었는데 어떻든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제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전력난도 있고. 사실 TSMC 같은 경우에 대만에 그거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순식간에 삼성전자나 파운드리 부분에서 앞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원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
마련을 했고 또 음흠. 저희 당에 우리 당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그런 법안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 특별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국가 뭐 정부 세제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 네, 여러 가지 또 제도적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좀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이 경제 안보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공급망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이 비상 어떤 안정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군다나 이제 그 이 의원님께서 물론 변호사시지만 또 기업 관련해서 네. 일도 오랫동안 하셨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에는 이현주 의원님이 이런 일에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당내 상황 좀 여쭤볼 텐데 그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는 근데 있잖아요. 네. 이분의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네. 아니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고 월드컵 우승할 것 같다고 월드컵 안 열리느냐. 이 얘기가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우는 흔히 얘기하는 1인 중심 정당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떻게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를 극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양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미가 되죠. 저는 뭐 그래도 한 분이 나오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 말고도 또 딴 분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다 근데 각자 자유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대표를 나온다는 것은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행위로서. 그래서 내용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각자가 판단해서 자신의 또 정치적 어떤 부담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나오신 만큼 또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당의 비전과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김두관 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는 건 기정사실인데 네. 득표율이 한 몇 %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가늠이 안 되는데요, 솔직히. 또 왜 그러세요? 글쎄요, 그분이 어떻게 그 캠페인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두관 의원을 대표감으로 보고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라이벌로 보고 그분을 경쟁 상대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김두관 의원을 대안으로 뽑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이분이 만약에 어떤 당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래서 신선하다. 또 이런 것들은 그분 말씀을 그래도 새겨 들을 만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을 때 그래서 그래도 그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어떤 전대가 당의 어떤 더 생산적인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풍족하게 당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렇게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일종의 격려성 투표는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많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네. 격려성 득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 미만을 만일 득표하게 되면 사실 김두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좀 오히려 상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30%가 넘으면 이거는 진짜 당내에서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장의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을 또 이렇게 음.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김두관 의원께서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 바로 다음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정치인의 동선이라는 건 동선에도 분명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바로 다음 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마치 어떤 계보랄까 어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친명 비명 친명 비문 이런 친명 친문 이런 식의 어떤 구도들이 언론에 의해서 상당히 그게 어떤 흥미에서 유발이 됐든 어떻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대립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어쨌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자극하는 행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 같으면 그냥 제 독자적 노선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본다면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민주당의 적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이게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아마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더 그런 생각 많이 할 텐데 예.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지나간 세대에 무슨 개통이라든가 이런 걸 밟아서 여기에 개통이 있고 저기에 라인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밟아서 이쪽이 아닌 저쪽 라인을 좀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나는 나고 이렇게 만약에 새로운 어떤 세력화를 하고 싶거나 새로운 정치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도전하고 싶다. 예.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어떤 세력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나로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 당연히 안 좋게 보시겠죠. 그렇죠? 정말 저는 참 구태하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점이 네. 제일 구태스럽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친윤이다, 반윤이다, 또 애매모호한 비윤이다. 반쯤 걸쳐져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행태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영부인까지 등장하는. 예. 네, 구태 완전히 거의 끝판인 것 같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1등을 내치고 2등을 내치고 3등을 내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영부인까지 등장하셨어요. 네.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네. 하셨죠. 네. 한동훈 내가 상대한다. 자,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 지금에 있어서의 이른바 문자 일식 논란. 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당원들의 이제 그 내심으로는 예. 그게 특히 친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추앙하고 따르는 예.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기분 나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예. 왜냐하면 감히 영부인의 문자를 씹어?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중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보수 세력들한테도 그렇고요. 예. 윤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없으실걸요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나. 다만
그 이면이 뭘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심들이 뭉게뭉게 오르면서 약간의 구설수 같은 것들. 이면이라 하면 예를 들면 왜 그런데 그 문자를 남편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내면 될 일이지. 아니 그걸 상의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할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런데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왜 한동훈 후보하고 상의하지? 뭐 이런 거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장이죠. 왜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하지? 그리고 영부인이 약간 조심스럽잖아요. 당의 공천과 관련 공천하는 시즌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조심스럽죠. 그리고 어쨌든 영부인이고 대통령이고 아니 여보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과하는 게 어때 하고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당에 상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이나 그 비서실하고. 그럼 비서실이 당에 상의하고 뭐 이게 맞겠죠. 근데 저는 정당 생활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야 이거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의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예. 그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당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과하는 게. 뭐 이럴 수는 있죠. 대통령실이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 사과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당에 도움이 되겠니? 그리고 또 언제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 이 정도는 상의할 수 있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제 생각에는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 문자가 너무나 좀 이상하죠. 어떤 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고 너무 시시콜콜하죠. 너무 좀 정상적이지 않죠. 이 관계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영부인이 당의 비대위원장한테 보낼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문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 말씀은 결국은 너무 좀 이 구체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보낼 이유도 없었고 뭐 이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그 문자를 씹었다 안 씹었다는 그것은 뭐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뒤에 얘기가 사실 뭐 전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일단 문자 자체도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문자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그 상황 자체도 이상하다. 예. 그래서 그냥 갸웃갸웃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영부인이 지금 한창 이렇게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불쑥 이런 게 툭 튀어나오고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는 코미디 수준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로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다만 이제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나머지 두 후보가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쪽 지지층에서 볼 때는 어쨌든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대표하고 어쨌든 가장 유력한 주자인데요.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총선 때 다퉜는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패배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너무나 그 영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그냥 너무 맥없이 이렇게 납작 엎드린 이런 면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뭐 다를 바가 없고 그다음에 그 누구냐 저 나경원 의원도 좀 식상한 면이 있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특별히 그 나머지 두 후보가 큰 어떤 대단한 대안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안이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아마 그냥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나마 가장 그래도 그동안에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재 여론에서 가장 앞서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글쎄 대선 국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내공 정치적 내공이 그렇게 깊은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철학, 자기 철학이 있고 뭔가 어떤 자기의 정치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에 이렇게 기반해서 뭔가를 꾸준히 해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후광에 힘입어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 보수층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친윤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듯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투에다가 약간의 유승민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한 그래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후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여기는 지금 보면 그냥 대선 주자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 3명 중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고마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그냥 3명이 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봐요. 네 분이죠, 네 분. 아 죄송합니다. 네, 한 분이 이제 조금 마이너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마음이라고 보죠. 본질적으로 그럼 네. 지금이 뭐 약속 대련이란 그거는 아닌데 서로 굉장히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운명적으로 그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과거의 국정농단 그 쭉 이렇게 해오는 그 처벌해오는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결국에는 이제 보수 세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애증 이라든가 또 검사로서 해왔던 행동들 이런 것들에서 보면 결국에는 어떤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결국은 어떻든 간에 우리 이제 민주당 쪽에서나 야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긴 했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 패배시킨 거고요. 그 이후에 검찰 세력이 굉장히 잔인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굉장히 무거운 구형들을 해와서 결국 그 이후에 그 잔인한 수사와 구형과 재판과 이 어떤 구속에 이어서 그렇게 해서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그 장본인이 결국에는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쪽으로 가서 지금 야당한테 이런 어떤 검찰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는 거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자, 검찰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네 명의 검사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조사에 회부됐죠. 네. 근데 그거 합니까? 조사하겠죠. 네. 하기는. 근데 이게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고 조사도 하고 이게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탄핵 소추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가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검사들에 대한 이 결정을 내리겠죠. 세심하게. 그거 한 트랙 가고 또 다른 트랙으로는 법사위에서 조사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이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 소추 전 탄핵 그 의결 전에 그 탄핵안에 대한 탄핵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의부터 하고 조사하는 게 순서가 맞나요? 아니 발의를 하고 발의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그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의원들한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의원들이 보고 받고 의결하는 거죠. 의결을 하면 그게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투표를 할 때 의원들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만큼 내용을 잘 알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 조사를 자세히 해서 그 조사를 한 내용들을 다른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외부에서 얘기하는 건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과 관련된 검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은 1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저기 표현이 이제 그런데 그 그것도 이름이 루머죠. 네, 예, 예. 그 어쨌든 예. 그 이름이 누구죠? 제가 지금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성함을 굳이 얘기하는 거 그렇고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건에 관련돼서 이렇게 근데 조사가 회부가 된 거죠.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일각에서 뭐냐면 검사가 예를 들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그게 밝혀지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데 범법행위라면 공수처에 고소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저는 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검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나 이렇게 고위 공직자는 사실은 국회의 탄핵이 아니면 사실은 그 직을 상실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실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래서 우리가 조사도 하는 거고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 절차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끝에 예를 들면 4명이 다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의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헌재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를 갔을 때 예컨대 검찰에서 그것이 검찰에서 소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해당 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헌재가 의결을 하는 거예요. 헌재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럼 기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헌재가.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양쪽 얘기를 듣고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회는 얼마든지 그 권능을 가지고 탄핵할 수 있는 거고 헌법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걸 가지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때까지 너무나 검사들은 물론 우리가 국회가요 그런 권능을 갖다가 남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권능을 행사하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절대 검사는 탄핵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국민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왜 그런데 처음에는 국회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다가도 검찰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럼 왜 검찰은 그러면 탄핵되면 안 되는 존재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 전에 탄핵 소추된 검사들은 조사를 안 거치지 않았나요? 그때는? 지난번에 한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조사 해부 제 기억으로는 조사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의결을 했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참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상 모셔도 매일매일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또 최고위원 나갔으니까 그 얘기 제 개인적인 얘기 또 해야죠. 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최고위원 또 그 중앙위원회에 그 예비 경선이 있고요. 18일 날
본 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후보들이 있지만 제가 민주당에 뭐 당연히 또 불의와 또 강력하게 또 투쟁하고 뭐 정의를 위해 싸운다.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그런 걸 잘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연 확장, 그러니까 어떤 민주 보수 세력과 그다음에 영남 지역, 그리고 2030 세대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까지 제가 외연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명실공히 어떤 그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산업을 보다 더 긴밀하게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당원들 혹시 듣고 계시면 저하고 제 언중유골이라는 유튜브 있거든요. 같이 저하고 들어와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예, 네, 화이팅 죄송합니다. 하시고요. 저희가 내일은 또 이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라 다른 분을 모실 텐데 요새 네. 참 각 당의 전당대회 시즌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